그래서 이제 미국이 B2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후티를 때려버렸죠.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이란과 평양에 보내는 동보 메시지입니다. B2는 진짜 전략 폭격기예요. 이거 20대 정도가 이게 핵무기를 다룬다고요, 얘들은. 예. 이걸 가지고 후티 반군 지하 무기고 6군데를 때렸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 B2가 현장에서 어디 때린 적이 있나? 저는 기억이 안 나. 한 20년 동안에 B2가 직접 때린 적이 있나? 이라크 전쟁 때 때렸을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지금 보내는 메시지는 뭐냐면, 야, 이란 공격은 뒤로 무르고 말이야. 우선 너는 하마스 헤즈볼라에 집중해. 우리 이렇게 후티 우리도 때리잖아.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란과 북한한테는, 야, 너희 죽는 수 있어. 너희 죽는 수 있어. 우리 진짜거든. 너 조심해 임마. 예, 지금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외적이냐. 예, 이걸 보시면 압니다. 나 참 이거 들을 때 저도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비완비 왔잖아요. 국군의 날. 조선일보 나발 어떻게 벌었어요? 국군의 날 한국에 전략 폭격기가 왔습니다. 전략 폭격기가 왔습니다라고 떠들었잖아. 근데 비완비는 전략 폭격기가 아니에요. 왜냐? 핵무기를 안 다룹니다. 원래 만들어질 땐 핵무기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미국과 소련 때 시작했나 그 군축 그 스타트라 그러나요? 거기서 전략 폭격기 대수를 조정하고 하면서 그 비완비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 폭격기는 66대입니다. 이건 미 공군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따온 거니까 제일 정확해요. 이거 뭐 78대 뭐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B-52는 46대가 다루는데 B-52는 이게 뭐 그냥 여객기 같이 생긴 거니까 재래식 비행기니까 그냥 스텔스가 아니니까 얘는 핵폭탄이 아니라 핵순항 미사일을 다루죠. AGM-83인가 제 이름도 좀 까먹었다. 한 2,000km 가요. 2,000km 이상 가. B-52는 핵순항 미사일을 다루고요. 지금 이 B2 요번에 간 거 얘는 핵폭탄 넣고 갈 수 있는 애예요. 얘는 20대가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핵을 다루는 폭격기는 66대고요. 이제 그 군축 그게 이제 만료가 되면 요번에 뭐 러시아가 그 연장 안 하려 그러니까 지금 만료가 되면 이 미국은 이제 모든 종류의 이런 그 폭격기를 다 핵무장을 시키려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의회에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핵을 다룰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핵을 다룰 수 있게 만들려면 통제가 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과되는 그런 장비나 기능이 많은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중요한 비행기다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거 아니면은 댓글에 가르쳐 주세요. 저는 주한미 공군기지에 B2가 앉은 적 있냐? 없어요. 그럼 한반도 상공기를 B2가 비행하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적 있냐?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혹시 아니다. 그러면 링크와 함께 알려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에 B-50이 온 적 있어. 근데 B-52 중에는 한 20, 30대는 핵무장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꼬리표 보면 선수들은 그 기체 번호를 보면 이게 핵전략 폭격기가 아니다 구별을 할 거예요. 한반도에 온 거는 핵전략 폭격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반도에 자주 오는 거는 B-1B가 자주 와요. 얘는 핵무기를 안 다룹니다. B-1B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B-52 핵전략 폭격기가 왔다는데 모든 B-52가 70몇 대인가 있거든요. 그중에 46대만 핵순항 미사일을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없다. 그래서 미 지금 저기 의회에서 그 나머지 없는 거에 대고 그 핵순항 미사일 다루게 그거 해라. 이제 그 군축 협정 끝나면 그 조약 파기되고 나면 라고 요새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한반도에 온 B-52는 핵 능력, 그러니까 그걸 핵 인증이라 핵 능력이라고도 하고 핵 인증이라고도 합니다. Nuclear capability 혹은 Nuclear certification. 그게 안 돼 있는 B-52가 왔었을 거예요. 제가 짐작에. 그리고 B-1B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B-2는 이건 한반도에 주한미 공군기지에 착륙한 적 없고 한반도 상공을 날아가는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긴장 고조를 피하려고 해서 그래요. 에스컬레이션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현실이니까. 자, 이런 무기, 이런 살벌한 무기야. 그래도 B-52는 핵무장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한반도에 가끔 오는데
B2는 한반도 그러니까 주한 미 공군기지에 앉은 적도 없고 한반도 위를 날아가는 걸 사진 찍은 적도 없어. 그런데 그런 B2가 그 아라비아 반도 그 남서쪽 끄트머리 예멘의 지하 시설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킬이지. 말하자면 파리채를 갖고 파리 한 마리 잡는 거를 이만한 쇳덩어리를 가지고 파리를 잡은 거예요. 이건 보여주는 거거든. 이스라엘한테는 야, 너 말이야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에 집중해. 너 이란 패지 마. 이란 잠깐 놔둬.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란과 북한한테는 야, 너희 조심해. 진짜 뒤지는 수 있어. 이 메시지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란이 많이 저렴해졌죠. 중동 위기가 이렇게 치닫고 있으면 유가가 100불, 200불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 언론은 전부 이제 다 중동에서 다 터지고 한반도에서 전쟁 터지고 다 불바다 들어가고 맨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패닉에 몰아넣고 있는데, 아니, 석유 가격을 봐라 이거. 요새 시내에서도 웬만한 데 가면 경유가 어저께는 깜짝 보고 놀랐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 또 그게 돼서 1,400원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유가가 70달러 선에서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 70달러 이짝 저짝으로.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유가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20년대요. 빨간 원이요. 20년대 초에 보면 이게 10한 6, 7불까지 떨어져요. 20년대에 4월 6월 이럴 때 이게 아래로 퍽 내려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미국 셰일 혁명이 완성이 됐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수요가 축소하면서 퍽 떨어져요. 셰일 혁명이 완성된 거는 2015, 16년을 보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셰일 혁명, 그건 기술적 혁명이 완성이 된 거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셰일 채취하는 것들이 트럼프 때 엄청 면허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원유 시장이 이제 공급 과잉이 일어났죠.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퍽 빠지니까 수요가 이게 배럴당 10몇 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때 18불, 17불. 트럼프 말로는 나는 그때 석유 회사들 다 망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걱정했다. 그런 말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파란 군청색원, 이건 뭐냐면 여기가 바로 2022년 우크라 전쟁 터지고 나서 8월까지 9월까지입니다. 이게 우크라 전쟁이 처음 터질 때요. 터지기 직전에 석유 가격이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한 80불 됐었어요. 터지기 전에. 아직 평화스러울 때. 그러다가 터지니까 한 10몇 불까지 올라갔죠. 여름에. 그러고 나서 계속 하얀 곡선 그려서 요새는 한 70달러 정도에서 안정화돼 있어요. 지금 이게. 요 정도로 보통 이제 선수들은 적정 가격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정도 돼야 웬만한 산유국들도 채산성이 좀 맞고 또 미국 셰일 쪽은 또 돈을 좀 벌고 더 이런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뭐를 하고 있냐면 중동 바로 정돈 캠페인입니다. 저게 중동 질서 확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체제로. 이스라엘의 중동 바로 전동 캠페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캠페인에 의한 이란 압박이 사람들이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이란 좀 쥐어 터지겠구만. 이란 망하겠네. 그렇지. 그러고 그냥 계속 거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좀 너무 호들갑이죠. 그러면 여기 무슨 이스라엘의 그럼 마지막 노림수는 뭐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캠페인, 이스라엘의 중동 바로 정돈 캠페인의 마지막 노림수는 뭐야? 제가 이걸 지난 10월 2일쯤에 제가 이걸 10월 초에 이걸 한번 틀어드렸죠. 한 2분짜리인데 여기서 네타냐후가 9월 30일 날 연설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이란의 180발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이스라엘 쪽에서 미리 캐치를 하고 탄도미사일 공격 직전에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색깔 혁명하세요. 여러분 색깔 혁명하세요. 걸기하십시오라고 직접 호소하는 영어로 한 2분짜리 연설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speak a lot about the leaders of Iran. Yet at this pivotal moment, I want to address you, the people of Iran. I want to do so directly, without filters,
without middlemen. Every day, you see a regime that subjugates you make fiery speeches about defending Lebanon, defending Gaza. Yet every day, that regime plunges our region deeper into darkness and deeper into war. Every day, their puppets are eliminated. Ask Mohammed Deif. Ask Nasrallah. There is nowhere in the Middle East Israel cannot reach. There is nowhere we will not go to protect our people and protect our country. With every passing moment, the regime is bringing you, the noble Persian people, closer to the abyss. The vast majority of Iranians know their regime doesn't care a whit about them. If it did care, if it cared about you, it would stop wasting billions of dollars on futile wars across the Middle East. It would start improving your lives. Imagine if all the vast money the regime wasted on nuclear weapons and foreign wars were invested in your children's education and improving your health care, in building your nation's infrastructure, water, sewage, all the other things that you need. Imagine that. But you know one simple thing. Iran's tyrants don't care about your future, but you do. When Iran is finally free, and that moment will come a lot sooner than people think, everything will be different. Our two ancient peoples, the Jewish people and the Persian people, will finally be at peace. Our two countries, Israel and Iran, will be at peace. When that day comes, the terror network that the regime built in 5 continents will be bankrupt, dismantled. Iran will thrive as never before. Global investment, massive tourism, brilliant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the tremendous talents that exist inside Iran. Doesn't that sound better than endless poverty, repression, and war? From Qom to Isfahan, from Shiraz to Tabriz.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이제 들려드릴 텐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당신들 색깔 혁명 안 일으키고 계속해서 당신들의 국가인 이란을 지배하는 신정 체제가 이런 식으로 영내에서 테러를 지원하고 이렇게 사고를 치면 결국은 그냥 다 잿더미 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네타냐후가 9월 30일 날 영어로 한 거예요. 이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란 민주화 카드, 레짐 체인지 카드를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 끝까지 밀어붙일지 어느 정도까지 압력을 가하다가 멈출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의 옵션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자유화를 이제 공개적 옵션을 갖고 있다는 걸 공개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공개가 된 거는 캠프 데이비드의 공동성명에 보면 Unifi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 그러니까 자유롭고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번 아시안 회의 같은 데서도 또 그 전에 이제 8.15 독트린에서도 국내에선 8.15 독트린 그다음에 해외에선 이번 아시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유통일 한반도 그다음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통일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 통일 한반도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윤 정부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나 기타 등등을 보면 이거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아무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캠프 데이비드에도 선언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북한 자유화를 하나의 옵션 카드로 만지작거린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란 민주화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하나의 옵션으로 이제 가지는 것을 된 거예요. 상황이 제가 보기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동 바로전던 캠페인이. 그러면 이런 중동 바로전던 캠페인이 중국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먼저 중국을 한번 보죠. 지금 중동이 바로전던 돼가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체제가 강화되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그런 그 파트너십이 강화되면 그리고 이란이 주저앉아 버리면 중국은 중동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을 못 쓰게 돼 힘을.
현재 이란의 석유가스의 90%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영향력의 피크는 왕이 아제가 작년 3월에 사우디와 이란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서 폼을 잡았던 이벤트죠. 사우디, 우리 큰손이야. 우리 말 좀 들어. 이란, 그건 우리가 다 당신들 먹여 살려주잖아. 오늘부터 둘이 잘 지내도록 해. 뭐 이렇게 폼 잡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번에 그 골아픈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그리고 더 나가서 뒤에 그 몸통인 이란까지 별 힘 안 들이고 손을 보는 걸 보면 야, 이 나이프의 바탕을 해서 미국과 동맹국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이게 힘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느꼈을 거라고요. 그 중국은 그런 거 느끼죠. 북한은 더 느끼죠. 부들부들 떨지. 너 함부로 설치다가 골로 간다. 너 이 에너지 부국 이란도 야 이란은 세계의 에너지 부국 중에 하나야. 거기도 한 방에 훅 가는데 너는 지금 죽으려고 지금 뭐 환장했냐?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두 나라 사이에 연합군을 꾸린 거는 한국이 유일해요. 나토는 이국 연합군이 아니라 불락 연합군 아니에요? 근데 이 한미 연합군이 핵 비핵 듀얼 모드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 엄청난 얘기죠. 거기에 일본까지 가세해 있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요, 이게 중국도 이 파워 앞에서 버들버들 떨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생긴 거 하면 이 지도에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거기다가 이 지구를 뺑뺑 둘러싸가지고 전부 감시정찰 정보하면서 타겟팅하고 추적하고 뭐 이런 체제인데 나이프라는 게 무기를 자동으로 끌어당겨다가 매칭시킬 수 있고 이런 체제인데 그러니까 나이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케일러빌리티거든요. 나이프 체제가 한번 만들어지면요 한반도 전구에 적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감시 자산만 더 늘리고 무기만 갖다 놓으면 지구 전체에 적용이 돼요. 미국은 어차피 감시 자산과 무기가 세계 곳곳에 다 있으니까 지구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프가. 그러면 나이프의 바탕을 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말하자면 한반도 쪽이나 동해, 그 다음에 남해,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열도, 동중국해, 여기 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만에서부터 필리핀, 남중국해,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까지 하나의 메가 시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무지하게 거대한 전구가 되는 거죠. 그걸 전구라 그러거든요. 시어터, 메가 시어터죠. 동아시아 메가 시어터예요. 이게 하나라고. 혹은 제일도련 메가 시어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때 제일도련의 실제적 첫 번째 섬은 대한민국이에요. 섬이잖아요, 대한민국. 위에 휴전선으로 못 가니까. 중국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섬이에요. 그러면 이런 메가시어터 안에서 이게 동맹이 다 돼 있고 나이프가 돼 있고 미리 다 기지가 돼 있으니까 한미일 서방은 이거를 공간을 자유롭게 쓴다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은 하고는 위에 붙을게. 잘못했네. 중국은 이 공간 안에 각각하게 갇혀요. 우리가 어떤 싸움 같은 걸 할 때 한쪽은 공간을 자유롭게 쓰고 한쪽은 공간을 못 쓰고 갇히면 당연히 공간 자유롭게 쓰는 데가 이기죠. 그러니까 맷 매티스, 네, 그 트럼프 때 이제 그 안보 보좌관 하다 쫓겨났죠. 그 원로인데 맷 매티스가 후보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서 미 공군사관 학교를 다닌다는 청년이 물었어요. 아니 지금 대만이 너무 느물느물거리고 방어 의지가 없어갖고 미국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거기 뭐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매티스쯤 되는 사람 같으면 대만을 거기서 비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물밑에서 해야지. 또 엘브리츠 콜비가 뭡니까? 엘브리츠 콜비 그 듣보잡고 재수대가리 없는 인간. 대만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국방은 하나도 안 해놓고 전투적인 라이칭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그렇게 자살하자는 소리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냐고. 싸가지 없이. 싸가지 없는 건 트럼프 하나면 되지 왜 자기까지 해. 참 아유. 어쨌거나 그런데 매티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문화나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 말은 제가 안 하겠고요.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와 시장과 식량을 외부에다 의존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처에 맹방이 있고 그 맹방들이 말라카 해협을 컨트롤합니다. 그걸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코프를 넓히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만 싸움이니까 대만만 보지 말아라 이거야. 대만 해협과 대만 주변 vicinity of Taiwan 그 대만 주변만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판을 크게 봐라. 그 얘기를 매티스가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시간 있으면 그것도 한번 좀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새 뭐 해도 할 게 많아갖고 세상이 시끄럽다 보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그 제일도련 메가시어터에서 갈등이 붙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대만에서 하면 한국에 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끼어들어야 됩니까? 한국은요 눈 부릅뜨고 눈 부릅뜨고 딱 겨누면서 물류 도와주는 게 최고예요. 물류에서 만약에 중국이 공격하면 반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도련은 하나의 메가시어터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 Y자 전체가 하나의 메가시어터입니다. 자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단이 벌어지면 유럽 국가, 호주, 캐나다 유엔 깃발단대 다 참여한다고요. 이거. 그러니 북한이 거의 오줌 싸죠. 지금 잠 못 이뤄요. 지금 베이징과 평양은 지금 이런 상황 보면 저게 지금 그 B2로 막 예멘을 후드려 패고 이런 거 보면 잠을 못 잔다니까요. 지금 평양 위에 베이징 위에 B2가 안 지나가고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 조금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B21이 200대 갖춰지는데 이제 한 4, 5년 지나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B21.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